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영국 옥스퍼드 사전에 올해의 단어로 등재된 단어가 brain rot, 그러니까 뇌 썩음, 뇌가 썩는다. 품질이 낮은 온라인 콘텐츠를 과도하게 소비하다 보면 뇌가 썩는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나이 들어가면서 기억이 깜빡깜빡할 때도 아이고 내 뇌가 정상 작동하고 있나? 겁이 덜컥 생기는데요. 오늘 뇌인지과학자를 초대했습니다. 서울대학교 뇌인지과학과 이인하 교수 함께 만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뇌인지과학이 뭡니까? 그러니까 끊어서 생각하는 게 편한데요. 뇌과학하고 인지과학을 합친 합성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뇌과학은 아마 많이 아시겠죠. 그러니까 뇌에 대한 모든 것. 근데 뇌 안에 뭐 혈관도 있고 세포도 있고,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연구할 수도 있고 생물학적으로 연구할 수도 있고, 또 심리학 하시는 분들도 뇌를 연구한다고 생각하시겠죠. 그래서 뇌과학 하시는 분 중에 꼭 인지만을 연구하는 건 아니고 인지하고 관련 없는 뭐 혈관이 어떻게 하면 잘 안 터지는지 연구하면 그것도 뇌과학자고. 그건 의학이죠. 의학이죠. 그러니까 의학자, 생물학자, 심지어 공학자도 뇌과학자라고 할 수 있지만 그분들 중에 인지에 대한 것, 그러니까 우리의 뭐 마음과 행동과 학습과 기억 이런 것들이 어떻게 뇌의 그런 생물학적인 기능을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지는가, 그 부분을 연구하는 뇌과학 안에 어떤 특수한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수님의 출발은 생물학 쪽에서 시작합니까? 심리학에서 출발했습니다. 사회과학, 심리학? 예. 심리학과로 학부를 가서 거기서 이제 박사과정을 미국으로 유학 가면서 이제 거기 의대 뭐 생물학과 이런 데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회과학에서 시작하셨는데 예. 지금은 자연과학으로 오신 거예요? 예. 문과였는데 고등학교 때. 지금은 이제 자연과학대학에 교수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그런 걸 많이 따지는 것 같아요. 문과나 이과나. 근데 맞아요, 지금은 융합과학이 문과적이면서 이과적인 것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이게 그 주제를 쫓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심리학적 출발을 하면 예를 들어서 뭐 상담, 면접, 면담, 또 뭐 설문조사 뭐 이런 기법을 쓰잖아요. 근데 심리학에서도 자연과학적인 뇌인지 과학은 어떤 기법으로 연구를 합니까? 심리학에서도 이제 마음을 연구할 때 학습도 연구하고 뭐 지각도 연구하고 하지만 주로 이제 행동 실험을 한다든지 그런 그 연구법이 대세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뇌를 직접 들여다보기보다는 이제 어떤 자극을 주고 반응을 하는 걸 보면 뇌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유추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뇌인지과학은 보다 직접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극을 주고 행동을 보는 건 똑같은데 그 안에서 뇌세포가 어떤 활동을 해야 이런 행동이 나오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사람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측정 방법을 이용해서 뇌의 활성 패턴을 측정한다든지, 동물 연구는 직접 이제 세포의 활동을 측정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좀 더 직접적이라고 할까요? 그게 다른 거죠. 예. 어떤 자극을 주고 어떤 반응이 나올 때 뇌의 어느 세포가 활성화된다? 이런 걸 규명하는 거? 그렇죠. 어느 영역, 어느 세포, 뭐 세포 간의 타이밍이 어때야 되는지 그런 디테일들,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거죠. 그게 지금 많이 규명이 됐습니까? 규명이 된 것도 꽤 있고요. 근데 뭐 일반인들이 알고 싶어하는 그 호기심을 충족시킬 만큼 그렇지는 않은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린 학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뇌과학과 그 인지과학이라는 건 사실은 1950년대에 인지혁명이라는 게 일어나면서 심리학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알고자 했던 게 이제 지지부진하던 때에 컴퓨터, 지금의 인공지능을 이끌었던 이제 인지혁명이 그때 일어난 건데, 사람의 마음도 컴퓨터 프로그램처럼 그렇게 알고리즘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이해하면 쉽지 않을까. 그렇죠. 그게 이제 인지혁명이랬는데 그 인지혁명에서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데 그걸 쓰자. 그래서 인지과학이라는 게 생겨났는데 그래서 뇌과학, 그때까지 되고 있던 생물학적인 뇌과학과 인지과학이 합치면서 이게 뇌인지과학으로 발전해서 사실 여기까지 왔는데, 그 역사가 뭐 물리학이나 화학과 같은 수백 년 된 역사를 가진 학문에 비해서는 아직은 애기네요, 애기. 애기죠. 예. 그렇지만 굉장히 빨리 크고 있는 애기입니다. 예. 뇌의 이 뭐 전체 이 부위,
뭐 전두엽, 뭐 무슨 네네. 뭐 이런 등등 뭐 조금 이렇게 규명이 돼 있지만 네. 여전히 모르는 게 많다면서요? 모르는 게 뭘 모르는지도 모르는 경우도 있고, 예, 그리고 이게 영역별로 나누는 게 보통 일반인들 알고 있는 거죠. 뭐 앞쪽은 전두엽, 뭐 후두엽 뭐 이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은 뇌인지 과학에서는 그보다 더 깊이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세포들이나 세포로 이루어진 회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또 실제로 뇌인지 과학자 중에는 그게 잘못되면 또 왜 정신질환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지, 그래서 정상인 경우와 이상인 경우 이런 것들을 다 같이 포괄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몇 프로나 지금 규명이 됐습니까? 뇌. 그게 이제 100%가 어디까지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근데 일반인들이 이제 알고 싶어 하는 것들이 대개는 뭐 의식은 뇌에서 어떤 작용에 의해서 생기는 건가요? 뭐 잠은 왜 자는 건가요? 기억은 어떻게 나는 건가? 그렇죠.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대답을 못 해요, 지금. 예. 그건 아무것도 대답을 못 하고, 오히려 이제 뭐 최근에 뭐 일론 머스크가 만든 그런 회사들도 보면은 이게 타겟하고 있는 것들은 비교적 간단한, 그리고 많이 알려진 뭐 감각 영역을 어떻게 하면 빛이 보인다든지, 뭐 운동 영역을 어떻게 하면 팔을 움직일 수 있다든지, 그런 수준에서는 굉장히 디테일한 것들을 알고 있는데 점점 상위 인지로 갈수록 아직은 뭐 멀었죠. 예. 하지만 이제 굉장히 빨리 다가가고 있다고 느껴지는 것이죠. 네. 예. 제가 오늘 시작하면서 옥스퍼드 사전에 뇌 썩음이라는 예. 단어를 예. 소개했습니다. 네. 진짜로 뇌가 썩어요? 그 비유죠. 비유인데 그렇게 하면 뇌가 나빠진다는 거를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썩는다고 표현한 건데, 썩으면 죽죠. 그렇죠. 인지적으로는 이제 기능을 못 할 수도 있다. 근데 그 뇌의 기능이라는 것이 사실은 그 뇌가 하나의 학습만을 하는 것으로 아시는 분들이 많지만, 이 세상에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단순한 거의 반사에 가까운 학습도 하고 굉장히 복잡한 학습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학습을 해가지고 기억을 해서 무언가를 성취하고 싶을 때 그 목표가 굉장히 가까이 있는 경우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수년 동안 노력해야 목표에 다가갈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짧은 호흡, 긴 호흡 이런 것들을 모두 다루는 학습 시스템이 뇌 안에 굉장히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이제 뇌라는 곳이 그런 시스템들이 경쟁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경쟁할 때 누구 손을 들어주고 누구에게 자원을 많이 분배하느냐는 사실은 그 환경에서 뭘 요구하느냐를 뇌는 항상 고려하거든요. 예. 근데 지금 환경이라는 게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 보면은 이제 거의 쇼폼이나 이런 걸로 도배가 돼 있잖아요. 뭐 15초짜리, 30초짜리 그렇죠. 짧은 거 계속 막 돌아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보면은 단기적으로 자기가 재미를 느낄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즉각적 반응을 유도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환경이 이렇게 생겼구나. 그 뇌는 그 판단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경이 이렇게 생겼으면 그렇게 변해야지, 빨리 생존을 하려면. 이게 생존을 위해서 진화한 기관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거기에 맞춰지는 거예요. 근데 계속 그러면은 긴 호흡에 어떤 맥락을 계속 기억해서 그 맥락을 이어붙여서 긴 스토리를 이해해야 되는 그런 기능은, 이게 컴피티션이기 때문에 퇴화된다. 그걸 경고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주 좋은 경고라고, 치기 적절한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런 뭐 짧은 동영상 같은 거를 오래 반복해서 보다 보면 깊이 생각하는 능력이 떨어진다. 네. 진짜 그래요. 그거는 그냥 그 쇼폼의 경우에만 아니고 특정한 유형의 학습을 반복시키면 반대 유형의 학습이 점점 이제 기능을 상실하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뇌는 에너지 효율성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뇌를 지배하는 한 가지 원칙만 얘기해 보라 그러면 에너지를 어떻게든 효율적으로 써야 된다. 우리 뇌가 우리가 섭취하는 에너지의 25% 이상을 쓰거든요. 그래요? 30% 가까이도 쓰기 때문에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쓰는 기관이라서 어떻게든 에너지를 안 쓰려고 노력하는데, 효율적으로 꼭 필요한 데가 아니면은 낭비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환경에서 요구하느냐 요구하지 않느냐가 에너지 자원 배분의 기준 중에 하나예요, 뇌에서는. 그래서 환경에서 계속 요구하지 않는데 긴 맥락에 뭘 학습하는 거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겠죠. 그것도 에너지가 드니까. 맞아요. 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제 어린아이들이나 청소년이 가장 문제죠. 어렸을 때부터 그런 형식의 학습만 하게 되면, 그렇죠. 저희 뇌인지 과학자들은 뇌 안에 굉장히 많은 뇌가 있다고 하는데
진화의 과정에서 굉장히 단순한 학습만 하던 그런 뇌만 발달하고 복잡한 학습을 하는 뇌는 필요가 없다고 하니까 이제 퇴화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 정말 나중에는 긴 영화나 긴 소설이나 긴 강연이나 뭐 사람들과의 긴 호흡의 관계나 이런 건 못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게 위험한 거죠. 뭐 긴 책을 떠나서 네. 요새는 그냥 짧은 신문 기사 네. 또 신문 종이도 예.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기가 어렵다는 사람들 그렇죠. 늘어나요. 그렇죠. 처음 읽다가 뒤로 막 가고 뭐 이런다는 사람들 많아요. 그렇죠. 그것도 다 영향이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뇌가 변하고 있는 증거예요. 그죠? 그리고 유튜브나 이런 거 뭐 영화를 보더라도 요즘에 젊은 2배속으로 보고 막 2배속으로 보거나 커서를 갖다 대면 어느 부분을 제일 많이 봤는지 이게 그래프가 나와요. 그 밑에. 그러면은 가장 그래프가 높이 올라가 있는 곳이 하이라이트가 있는 곳이에요. 거기부터 봐요. 거기만 보고 끝납니다, 그냥.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그래서 뭐 어떻게 됐다는 건데 즉각적으로 결론을 알고 아 그래서 재밌다, 재미없다 이걸 빨리 알고 떠나지 그 과정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뇌가 사실은 어떤 콘텐츠를 소비하거나 어떤 경험을 할 때 결과는 오히려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과정에서 맥락을 학습하고 그 맥락이 사실은 다음에 쓰이는 건데 그 과정에 대한 학습이 없기 때문에 예. 사실은 학습이라는 게 그렇게 하면은 정말 다음에 활용하기 어려운 약간 반사 같은 학습만 되는 거죠. 정말 그건 저도 상당히 걱정스러운 것 같아요. 네. 아까부터 강조하시는 게 맥락. 네, 그래서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거, 예, 뭐 추론, 네, 예측 뭐 이런 것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뇌 세포들이 서로 연결돼 있는데 연결돼 있는 그물처럼 된 걸 이제 신경망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신경망은 뭐 물리적으로 망처럼 그물처럼 돼 있는데 그 망이 고정돼 있는 망이 아니고 이제 활성 패턴이 그 망이 뭐 이쪽이 빨갛고 저쪽이 파랗고 그런 컬러로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어떤 경험을 해가면서 패턴들이 계속 바뀌면서 그 패턴이 학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똑같은 걸 보더라도 고유한 활성 패턴이 학습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 패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패턴을 학습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근데 그 시간 자체를 주지를 않기 때문에 그런 식의 학습을 하는 신경망은 거의 쓰지 않게 되겠죠. 그걸 이제 맥락이라고 부릅니다. 반응이 근데 결과가 즉각적으로 보이지 않고, 그리고 나중에 다시 그걸 보더라도 봤던 것들이 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뭔가 항상 추론에 의해서 결정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그런 단순한 학습을 했던 뇌 영역이 하기 어려운 것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해마라든지 뇌에 해마라고 히포캠퍼스라고 해마 그 바다에 사는 해마 그 이름을 따서 온 건데 그렇게 생겼어요? 그렇게 생겼습니다. 네. 그리고 해마 그러니까 여기 양쪽에 이렇게 있는데 해마라든지 그렇게 뭔가 조건 형성이나 아주 단순한 그 순서만 배우면 되는 그런 학습이 아니고 좀 더 복잡한 맥락이라든지 이런 거를 학습하는 영역이 또 새로 생긴 거예요. 그걸 담당하는 부위가 해마입니까? 예. 그 해마를 비롯한 시스템이 있는데 예. 해마가 가장 중요한 영역이고 그 해마가 하는 역할이 이제 일반인들에게는 알츠하이머성 치매가 걸리면은 해마가 망가지고 가장 먼저 망가지거든요. 아하. 그러면 이제 해마가 하던 일들이 안 되게 되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알츠하이머성 치매를 규정하는 경우가 많죠. 뭐 공간이 기억이 안 난다든지 예, 위치가 기억이 안 난다든지 뭐 그래서 그런 맥락을 담당하는 뇌 영역과 아주 단순한 학습을 하는 뇌 영역이 분리가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걔네들이 경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쇼폼 같은 것은 경쟁에 한 손을 들어주는데 이 단순한 학습만 하는 것만 계속 들여다. 그러니까 해마는 쉬게 만드는 거죠, 쉬는 계속. 거죠. 할 일이 없는 거죠. 그러면 그게 이제 퇴화한다는 거예요. 퇴화하는 거고. 예. 근데 이제 진화의 사이클이라는 거는 상당히 오랜 사이클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인류가 이렇게 산다는 전제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제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아직은 모르죠. 아직은 모르는 거죠. 근데 아무튼 요즘 나타나는 짧은 동영상 시청에 몰입되는 현상. 그렇죠. 이건 아무튼 해마에게는 안 좋다. 안 좋죠. 그건 명확한 거네요. 안 좋죠. 예, 명확합니다. 그건 해마가 관심 있는 학습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은 해마의 기능이 퇴화되면 치매에 걸리고 그렇죠. 장기 기억을 못하고 네. 논리적 추론이나 맥락 잡기를 못하고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세상 일을 잘 못하는 거죠, 어찌 보면.
그렇게 되면 남은 시스템만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건데 남은 시스템이라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굉장히 단순한 자극 반사, 즉각적 반응. 즉각적인 반응 혹은 습관 기억이라고 해서 자기가 오랫동안 해오던 그러니까 어떤 절차 예를 들어서 뭐 화장실에 들어가서 아침에 양치질하고 세수하고 뭐 머리 감고 이 시퀀스가 있잖아요. 그 매일매일 반복했기 때문에 눈 감고도 하는 거. 그렇죠. 뭐 악기 연주라든지 생각 안 해도 하죠. 그러면 무의식적으로 그런 건 이제 절차적 학습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그것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츠하이머성 치매가 걸려도 늘 하던 그건 거는 할 하죠. 수 있어요. 근데 새로운 걸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걸 못하기 때문에 밖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집안에서는 늘 이 벌어지는 일만 벌어지고 혹은 뭐 회사에 와도 늘 하던 일만 하던 사람은 괜찮은데 밖에 나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거든요. 임기응변이라고 하는 거 소위 그게 안 되겠죠. 네. 지금의 사실 인공지능 있잖아요. 지금의 인공지능이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빅데이터를 학습한 습관적인 그 정보 처리만 가능하고 얘가 밖에 나오질 못해요. 왜냐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학습된 데이터에 없는 거는 잘 반응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쇼폼을 계속 보면은 지금 인공지능처럼 그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게 별로 좋은 게 아니거든요. 예. 그렇죠. 우리 교수님이 특히 해마 분야의 연구를 많이 하셨죠. 네. 그래서 뭐 작년인가는 그 특정 장소와 뭐 기억 뭐 이것에 대한 무슨 연구를 최초로 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이게 뭡니까? 그 해마가 굉장히 오랫동안 한 반세기 이상 연구가 되면서 그 뇌인지 과학에서 그래도 이것만은 정말 확실하게 알고 있다고 하는 게 해마의 이제 장소 세포라는 게 발견됐어요. 따로 있어요? 예. 호허. 그러니까 세포가 하는 기능이 장소를 기억하는 거라고 그래서 별명을 붙인 거예요. 장소세, 플레이스 셀이라고. 허허. 예. 그걸로 이제 2014년에 노벨상을 타셨죠. 존 오키프라는 분이. 예, 예. 근데 이 장소세포가 되게 특이한 게 이 쥐를 가지고 되게 실험하는데 쥐가 특정 공간 위치에 딱 가면 그 장소세 하나가 막 활동합니다. 여기라고 막 표시하는 것처럼. 근데 그 장소에서 벗어나면 활동을 전혀 안 해요. 그래서 해마가 위치를 기억하는구나. 근데 그게 말이 되는 게 해마가 없어지면 혹은 해마가 손상되면은 위치를 기억을 못 하거든요. 여기가 어디지? 갑자기 그렇죠, 이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잘 알던 곳도 혹은 위치를 가지고 계획하는 거. 오늘 뭐 지하철 타고 어디를 가야 되겠다. 그런 장소나 공간을 다루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연구를 통해서 많은 걸 알게 됐는데 지금까지 모르는 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맛집 을지로에 가면 어떤 집이 있는데 거기 정말 맛있다. 그다음에 어디를 갔더니 맛있다고 갔는데 맛이 없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접근과 회피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기는 다시 가보자. 뭐 여기는 거기 가지 마. 저기 너무 맛없어. 그러니까 어떤 장소에서 일어나는 일이 항상 그 value, 같이 연합돼 가지고 기억되거든요. 좋고 나쁘고. 그렇죠. 근데 해마에서 장소를 기억하는 세포가 있다고는 하는데 그 장소를 기억하는 세포가 어떻게 가치도 같이 기억하는가. 그것을 이제 연구를 사람들이 거의 안 하고 있던 상황인데 해마가 특히 이제 사람의 해마도 해마는 이렇게 길게 생겼어요. 바나나를 누워 놓은 것처럼. 근데 그 쥐의 해마는 이렇게 바나나처럼 서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 윗부분 해마의 윗부분만을 연구하면 그 안에 굉장히 장소를 디테일하게 코딩하는 세포들이 거기 몰려 있습니다. 장소 세포가. 장소 세포가. 근데 그게 사실은 해마의 한 3분의 1밖에 안 돼요. 그 밑에는 뭐 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영역들 세포들을 저희가 봤더니 이 세포들은 장소를 아주 그 정확하게 코딩하는 데는 별 관심이 없고 그 장소의 가치가 바뀌었는지 이게 막 맛있어서 갔던 집이 갑자기 맛이 없어졌는지 이거 G에서는 이제 어떤 메이즈 그 미로 같은 데서 이쪽에서는 굉장히 맛있는 게 나오고 갈림길에서 저쪽으로 가면 맛없는 게 나오는데 그래서 항상 이쪽으로 갔었는데 점심시간에 맛집 가는 거하고 비슷하죠.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이제 이쪽에 맛없는 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예. 그리고 저쪽이 맛있어졌고 그러면 쥐가 이제 몇 번 가보다가 이쪽으로 방향을 틀거든요. 장소나 위치의 가치가 바뀌면 그 해마의 중간 부분 거기가 활성화돼요? 거기에 있는 세포들이 그거를 제일 먼저 시그널을 보내기 시작해요. 근데 오히려 사람들이 생각했던 위치를 기억한다는 그 위쪽 부분은 별 관심이 없어요. 가치에 대해서는. 그냥 마치 GPS처럼 우리 GPS도 좌표를 계속 알려주지만 좌표의 가치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해마 안에도 어떤 위치를 디테일하게 표상하는 시스템이 있고 이게 뭔가 기능적으로 분화가 돼 있는 것을 밝힌 거죠. 쉽게 말해서 장소 세포가 따로 있고 예. 그 장소에 대한 평가 세포가 따로 있다. 그래서 해마의 그 중간 부위의 기능에 대해서 진전된 새로운 연구가 나온 그렇죠. 거군요. 예.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이 그거에 특화돼 있다는 거를 저희가 이제 밝힌 거죠. 장소는 그렇고 네. 냄새도 기억과 굉장히 밀접하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어떤 부위가 있습니까? 아, 그게 되게 독특한데요. 네. 그러니까 해마가 바깥 세상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어요. 그 모니터링하는 이유는 이게 뭔가 바뀐 게 없나. 아, 새로운 게 나타나면 빨리 배워야 되니까. 근데 이제 바깥 세상에 해마로 들어오는 방식이 예를 들어서 우리의 눈으로 접수된 외부의 시각 신호는 뭐 시각 피지를 거치면 굉장히 많은 단계를 거쳐서 해마로 들어옵니다. 예. 그다음에 소리를 들으면 청각 시스템을 통해서 또 굉장히 많은 단계를 거쳐서 이게 처리가 된 다음에 해마로 굉장히 가공된 정보가 들어오거든요. 다 대부분 그래요. 근데 이 후각만 거의 가공되지 않은 자연 그 날 것 그대로의 후각만 후각 신호가 바로 들어가요? 거의 바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감각 신호 중에 후각만 왜 이렇게 이 바로 들어오는지는 아직 잘 모르는데 어허. 그래서 그런지 그래서 해마는 그 감각 신호들의 어떤 칵테일이라고 할까? 그거를 이렇게 그러니까 뭐 시각, 청각, 후각 이런 것들이 다 짬뽕이 돼 있거든요. 해마에서는. 근데 후각 신호는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리고 해마가 이제 기억을 해낼 때 예를 들어서 뭐 고등학교 때 뭐 수학여행 갔던 걸 떠올린다 그러면은 해마의 기억을 떠올리기 위한 어떤 큐가 있습니다. 되게 뭐 그때 들었던 뭐 청각이면 음악이 나온다든지 저거 수학여행 때 들었던 음악인데 그러면서 이제 그때 기억이 쫙 나와요. 부분이 전체를 활성화하는 시스템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가장 효율적으로 잘 되는 자극이 후각 자극인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제일 즉각적이다. 쉽게 즉각적이에요. 말해서. 그 진화적으로 아마 동물들 같은 경우는 보면은 이제 냄새를 서로 맡아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서로를 아이덴티파이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후각이 그렇게 발달한 것 같고 그런 식으로 발달한 것 같고 그걸 그래서 이제 프루스트 효과라고도 하거든요. 그게 왜 그 이름이 그 붙었어요? 마르셀 프루스트가 그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그 소설 처음에 그러니까 홍차를 딱 먹고 그러면 어렸을 때 엄마가 홍차하고 마들렌하고 과자하고 같이 주셨던 그러니까 냄새를 홍차 냄새를 맡으면 옛날 그 맡으면서 옛날 기억이 나면서 그래서 그 냄새에 의해서 어린 시절의 기억이 유발되는 그런 걸 이제 프루스트 효과라고 하는데 예.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네, 해마의 기억은 그 뭐 근데 꼭 냄새만 그런 건 아니고 시각적으로나 청각적으로나 뭔가를 보면 그게 포함되어 있던 옛날 기억이 이렇게 활성화되는데 후각은 아주 즉각적으로 그걸 활성화시키는 그런 특징이 있는 거죠. 그 원인은 아직도 뭐 설왕설래하지만 그 효과 자체는 아주 즉각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동물에서는. 네. 그래서 사실은 향수 회사나 이런 데들은 그러니까요. 그런 전략을 많이 써요. 뭐 어떤 특정 렌터카 회사는 특정한 자기만의 향을 사람이 나는지도 모르는데 항상 그 차에 배놓고 그래서 그 향을 맡으면 이제 그 사람이 공항에 와서 렌터카를 어디를 하지? 그러면 거기가 그냥 생각나게 떠오르게 하는. 그래서 그런 전략적으로 고급 레스토랑이나 고급 그 마케팅하는 사람들은 냄새에 굉장히 많은 신경을 씁니다. 그렇죠. 예. 좋은 경험을 냄새하고 같이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교수님 아까부터 우리 그 강조하셨던 맥락적 추론에 대해서 한번 네. 공부를 해봅시다. 예. 맥락적 추론을 해서 뭔가 판단하고 행동한다. 이거 이제
어떻게 하면 이 기능을 계속 유지하고 활성화시킬 수가 있는 건지. 그러니까 이건 이제 해마라는 영역의 특성 때문에 그러는데요. 해마를 제가 항상 그러니까 맥락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화가가 그림을 그릴 때 구도 스케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마는 그러니까 뭐 수채화 그릴 때 스케치를 하고 그 위에다 이제 막 그렇게 그렇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해마는 스케치만 합니다. 절대 그림을 그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완성하지 않아요. 스케치만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골격만 있고 디테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골격만 기억하고 그 골격에 대충 맞으면 그냥 자기의 기억과 일치한다고 그냥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디테일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디테일은 되게 자기가 채우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 옛날 경험으로부터. 근데 이제 본인은 어떤 디테일을 자기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옛날 기억으로 채웠는지를 모르죠. 그래서 심지어 아주 생생하게 법정에서 그날 있었던 일을 목격자가 디테일하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을 그거를 보지를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럴 수 있죠. 맥락만 봤는데 그 디테일을 자기가 뭐 영화에서 봤건 어디서 봤건 살을 붙이는 거죠. 살을 붙이는 건데 자기는 살을 붙인다고 몰라요. 근데 해마의 기억의 또 특징이 뭐냐면 그렇게 재구성된다고 그러거든요. 기억을 꺼낼 때 재구성될 때 그렇게 재구성을 해버리면 다시 그게 이제 옛날 기억을 덮었어요. 되돌아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진짜로 봤다고 믿는 거죠. 자기 최면에 걸리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특성 때문에 해마는 처음에 스케치만 하는데 그래서 스케치만을 가지고 추론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걸 원샷 러닝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학습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앞에 한 번 벌어진 일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자기 앞에서 교통사고가 났다. 그러면 혹은 교통사고 날 뻔한 걸 봤다. 그러면 이게 원샷으로 순식간에 벌어진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경험을 학습해서 판단을 딱 하죠. 그 다음부터 판단을 하죠. 그러니까 아까 보니까 저렇게 하면 오토바이랑 사고가 나던데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바로 활용을 하잖아요. 이건 불가능해요. 그 인공지능은 그렇게 하려면 다시 공장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다. 거기서 학습을 하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원샷으로 이루어진 맥락이라는 게 디테일은 없지만 그 바로바로 그 이후부터 벌어질 예상치 못한 일을 대처하는 데는 굉장히 생존에 중요한 그런 기능인데 그걸 사람들이 이제 아주 고등한 어떤 작업을 할 때도 많이 쓰죠. 그러니까요. 예. 흔히 말하는 눈치가 빠르다, 눈치가 그렇죠. 없다는 거하고 연결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뇌인지 과학에서는 사회인지 소셜 코그니션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공간을 돌아다니면서 빌딩과 빌딩 사이 그리고 어떤 그 랜드마크들을 가지고 자기의 위치를 파악하는 거하고 똑같은 과정이에요. 그래서 해마가 거기도 관여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나 혼자 있으면은 맥락이 없지만 이제 한 사람이 더해지면 그 사람과의 나와의 맥락이 생기고 그다음에 또 사람이 여러 더해지면 또 다른 맥락이 생기고 근데 그런 맥락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한 경험이 많은 사람은 사실은 그 행동하는 게 좀 다르죠. 근데 이제 그런 경험이 별로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고 서구 사회는 사람들이 여러 있으면 자기의 생각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이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인지를 되게 이렇게 막 드러내놓고 즐거워하고 슬퍼하고 막 이러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양 사회의 특징이 이제 서로 이제 말을 잘 안 하고 이렇게 자기가 기분이 어떤지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눈치가 발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저 사람이 좋다는 건지 싫다는 건지 이걸 행동을 가지고 그리고 혹은 제스처나 뭐 바디랭귀지를 가지고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만 모여 있다고 뭐 눈치가 생기는 건 아니고 그런 추론을 자꾸 하게 만드는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집단이 그럴 수도 있고 알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해마가 이제 맥락적 처리를 하느라고 아주 과부하가 걸리겠죠. 오늘 우리가 이제 그 아주 질 나쁜 그 짧은 동영상 콘텐츠 이게 해마를 위축시킨다, 맥락적 추론이나 뭐 이런 것들의 기능을 약화시킨다 이런 얘기 했는데 반대로 해마를 키우는 무슨 요법이 있습니까? 운동을 많이 하면 좋아져요? 어떻게 돼요? 뭐 그거는 해마뿐만 아니고 모든 몸의 장기에 다 좋겠죠. 운동도 그렇고 실제로 해마가 뇌에서 그 세포가 한 번 죽으면 다시 생기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는데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세포가 계속 생겨나는 정말 드문 영역 중에 하나예요. 해마의 세포는 생겨요? 계속 생겨납니다. 거기에 한 부분의 영역에서 세포가 계속 생겨나는데 연구에 의하면 운동을 하면 그 세포가 생겨나는 그 속도가 더 빨라진다. 그런 연구도 있고 그래서 운동이라든지 뭐 수면
잠자는 거. 예, 잠잘 때도 해마가 굉장히 왕성한 활동을 하거든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낮 동안에 자기가 경험했던 것들에 어떻게 보면 그 소팅이 이루어진다고 할까요? 그래서 꿈을 꾸는 건가요? 그렇죠. 꿈은 그거는 이제 소팅 작업이니까 기억을 해마가 가지고 있으면 스케치만 있기 때문에 이게 빨리 날아갈 가능성이 높고 자기가 기존의 세상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어떤 모델이 있거든요. 거기다 빨리 끼워 넣어야 돼요. 아, 그래야 이게 없어지지가 않는데 그 작업을 자면서 해요? 그 작업이 자면서 일어난다고 생각되고 있고 그리고 해마가 또 하는 일이 기억한 걸 경험한 걸 가지고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시나리오 작가처럼 시뮬레이션을 해요. 그 시뮬레이션을 계속 하거든요. 잠자는 동안에도. 그게 이제 잠을 자는 사람한테 어떤 식으로든 모니터링이 되면 자기가 꿈을 꿨다고 하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근데 그 시뮬레이션은 어떤 그 메인티넌스 차원에서 하는 거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완전히 랜덤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막 이상한 막 시뮬레이션도 나오고 그러는데 별의별 꿈을 다 꾸죠. 근데 그 제가 항상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 건 꿈을 기억하면은 그게 잠을 잘 잔 게 아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굉장히 깊은 단계에서 렘 수면이라고 꿈이 나타나기 때문에 사실 꿈은 기억이 안 나는 게 정상이에요. 네. 그래서 꿈을 안 꾼다 그래서 뭐 뇌가 잘못된 건 아니고 꿈을 꾸건 안 꾸건 그러니까 주체자가 그걸 느끼건 알겠어요. 못 느끼건 그거는 뭐 해마가 하는 기능입니다. 하여튼 운동, 그다음에 운동. 잘 자는 거. 네. 그리고 깊은 생각을 자꾸 하면 해마가 커지지 않을까요? 해마가 하는 기능을 자꾸 자극을 해줘야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해마가 하는 일상생활의 기억을 일화기억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일화기억의 3대 요소가 공간 혹은 위치, 그다음에 시간, 순서도 거기 포함되고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대상, 무엇을 봤는지 누구랑 얘기했는지 예를 들어서 바둑이나 장기 같은 걸 두는 거는 굉장히 도움이 되겠네요. 아, 그게 이제 화투를 하면 치매가 예방되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의 특징인데 의외로 그런 게임 같은 거는 룰이 정해져 있고 아, 그런 거는 해마는 그런 그 반복된 룰이 나오고 어떤 정형화된 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아 또 그래요. 네, 그냥 바둑 장기를 둬도 매번 판이 다르니까 상대방이 다르게 두면 네. 나는 이제 다음에 어떻게 둬야 내가 어떻게 될지 계속 추론해야 되잖아요. 그거는 맥락을 잡아야 되고. 전략적 시뮬레이션이라 그건 해마가 하는 시뮬레이션은 약간 또 달라요?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아마 전전두피지나 이런 알겠습니다. 것들을 그거를 그래서 그 분야는 이제 인공지능이 훨씬 낫죠. 그럼 고스톱 친다고 치매 안 걸리는 건 아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고스톱 치면서 5만 가지 일이 일어나잖아요. 예. 그걸 기억하는 건 또 해마에 좋을 수도 있겠죠. 저 사람하고는 다시는 치지 말아야 되겠다 뭐 이런 거. 예. 아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뭐 그 뇌썩음부터 시작했습니다만 네. 그것과 좀 어떻게 보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 게 요즘 이제 개인 맞춤형 알고리즘 때문에 네. 계속 자기가 즐겨 보던 비슷한 유사한 것들이 날라오잖아요. 네. 그래서 인지 편향성이 강해지지 않습니까? 네, 네. 요거는 뇌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겁니까? 아, 그게 굉장히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이 해마가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자기 앞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계속해서 경험하면서 하고자 하는 작업은 그러한 유형의 일에 대한 모델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는 직접적으로 세상을 알 수는 없고 자기가 만든 모델, 일종의 가상현실이죠. 자기가 만든 모델을 가지고 세상은 이렇다고 믿는 거거든요. 근데 그 모델을 만드는 과정이 꽤 시간이 걸려요. 왜냐하면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그 시행착오라고 하죠. 예, 예. 그래서 모델을 정교하게 만들어서 예외가 별로 없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시행착오가 이제 이런 태블릿이니 뭐니 그 맞춤형 알고리즘이 없었을 때는 진짜 제대로 되면서 이게 균형이 잡힌 모델이 만들어졌는데 그렇죠. 시행착오를 많이 거치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은 시행착오라는 걸 할 수가 없어요. 계속 좋아하는 것만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그냥 스케치처럼 해놓은 거를 사실은 스케치는 그냥 디테일은 없는데 그냥 거기다 막 덧칠을 해서 이거야 하고 이렇게 계속 근데 그렇게 고착화가 돼버리면 그 다음에는 그 모델을 수정하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거나 혹은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그 상태에서 내가 믿는 세상은 이렇다고 모델이 완성됐는데 반대되는 모델을 만나면 서로 조정은 거의 불가능하고 그냥 싸우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안타깝죠. 그러니까 그 모델 형성 과정을 없애버린 거예요. 이 테크놀로지가. 예, 예. 그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와 조금만이라도 생각이 다른 사람은 아예 용납을 못하는 이런 그렇죠. 현상이 거기서 생기는 겁니까? 그렇죠. 네. 그게 이제 뭐 확증 편향이니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말해지지만 그러니까 엉성한 맥락이 그냥 굳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어떤
이 피드백을 통한 정교화 과정, 그리고 맥락 수정 과정, 트라이얼 에러 그 시행착오 과정이 없는, 아마도 실리콘밸리의 그 기술자들이 이런 걸 만들 땐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왜요? 알고리즘 위험하다는 걸 처음부터 알았다는데요. 알았는데 이렇게까지 정치나 모든 영역으로 퍼질지는 몰랐겠죠. 이게 그 SNS나 뭐 그 비디오 추천하는 거나 그런 거나 생각했겠지. 이게 사회 전체로 퍼질지는 아마 잘 몰랐을 거예요. 예. 근데 그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지금 현상으로 보면 바로 그런 SNS와 알고리즘에 의해서 확정 편향, 양극화 이게 전 세계적 현상으로 퍼져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 어떻게 멈출 방법도 안 떠올라요? 멈출 방법은 이제 기계를 그만 봐야죠. 이게 사람과 사람이 자연물이 만나기 시작하면 사실은 그 자기의 모델이 정확하게 맞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항상 수정이 필요하고 그게 이제 뇌의 가소성이라고 하는데 항상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예. 이 인공물에 너무 오랜 시간을 같이 보내다 보니까 그리고 얘가 그걸 맞춰주다 보니까 사실 제대로 된 학습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이 문제인데 그거는 의식적으로 개인이 혹은 사회가 거기서부터 탈 알고리즘화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교수님은 그럼 잘 안 보십니까? 그런 알고리즘의 행태가 보일 때는 저는 잘 안 보는 편이에요. 알고리즘의 행태가 보인다는 건 어떻게 포착할 수 있죠? 당연히 내가 방금 뭘 봤는데 비슷한 게 나오더라. 다시 그거를 페이지를 리프레시 했는데 얘가 전혀 그런 걸 추천을 안 해주다가 또 갑자기 비슷한 그걸 추천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게 기계가 나를 이쪽 방향으로 몰아간다는 몰고 거를 느끼잖아요. 그러면 기분이 별로 안 좋죠. 그러니까 클릭하면서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자기가 새로운 걸 발견할 기회를 없애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게 이제 저같이 대학교 때까지만 해도 막 인터넷이라는 것도 없고 이렇게 자란 세대는 쉬울지 몰라도 요즘 어린 세대는 세상이 그렇게 생겼다고 그렇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숏폼, 알고리즘 하라고만 탈만 얘기하는데 이제 대안이 없거든요. 글쎄요. 그러면 그거 안 보면 뭘 할 것이냐. 뭘 할 것인가. 그래서 뭐 레스토랑에 가도 엄마들이 이제 핸드폰 주고 이거 주면 애가 이제 조용히 하니까 안 울고 그걸 주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면 애가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그럼 뺏으세요. 그러면 애가 울잖아요. 그러면 뭘 해줄 것이냐. 대화를 해야죠. 대화들 하거나 애한테 저기 봐라 이렇게 해라 해야 하는데 사실은 숏폼이라는 걸 강력한 그 매체를 대체할 그런 대안이 지금 우리 사회가 있는가. 그런 것도 사회 전체적으로 좀 특히 교육자나 이런 사람들이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게 가장 안 좋은 방식이 자꾸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교수님은 뇌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혹시 특별히 하고 계신 실천이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저는 그냥 뇌를 골고루 쓰려고. 그러니까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해마를 쓰는 방식. 해마를 건강하게 하려면 많이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체육관에 가서 짐에 가서 운동하는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굉장히 다양한 부위를 훈련하는 기기들이 있잖아요. 그 뇌에도 굉장히 다양한 부위가 있고 그 부위들을 훈련시키려면 다양한 행동을 학습을 해야 되는데 해마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사람을 만나서 있었던 일을 자꾸 회상하고 아주 디테일하게 꺼내보고 그런 것들 혹은 뭐 일기를 쓰는 사람은 일기를 쓰고 블로그를 쓰는 사람은 블로그를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매일 이렇게 뭐 사진 찍은 거 옛날에 사진 찍은 걸 보고 이게 언제 찍은 거더라? 그런 걸 굉장히 디테일하게 생각해 보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그게 이게 훈련을 하면은 점점 이렇게 나아지거든요. 그래서 막 그 장면도 떠오르고 근데 이제 그게 사람들이 많으면 자연스럽게 되는데 이제 혼자서 하려면 좀 어렵긴 한데 그러니까 그 해마는 그렇게 하면 되고 또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습관성 그런 그 학습 시스템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한다든지 기타 같은 것도 연습하고 그러면 이제 이게 경쟁 관계이기 때문에 해마가 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을 학습하는 영역만 계속해서 학습을 하고 그러다가 또 이제 해마도 쓰고 그러니까 골고루 쓰고 뭐 당연히 잠 잘 자고 운동하고 뭐 그런 것들은 그 다음에 이제 해마가 그 알코올이나 이런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그런 케미컬에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줄이려고 애쓰고 뭐 그렇게 노력하고 있죠.
오래전 찍은 사진을 보면서 그때를 떠올려 보는 게 아주 중요한 방법이 되겠네요. 그 중요하죠. 특히 이제 혼자 사시는 분이나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 이제 그런 상업적인 서비스가 그 클라우드에 사진을 저장하는 시스템은 계속 이렇게 보여줘요. 몇 년 전 찍으신 네, 사진 지금, 뭐 이런 게. 그러면 그걸 보면서 근데 이제 그거를 만약에 강제한다. 만약에 막 수사관이 와가지고 이때 무슨 일 했는지 빨리 얘기해라. 그러면 대충 얘기하면 막 디테일하게 더 얘기하라고 누군가 그렇게 훈련사가 필요해요. 예. 그래서 아마도 머지않은 장래에 그 체육관에 가서 막 훈련하면 PT 퍼스널 트레이너가 붙어가지고 막 여기가 될 때까지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지적으로도 그렇게 훈련시키는 사람들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혼자서 뭐 운동하고 잠 잘 자고 뭐 생각해보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네. 누군가와 계속 함께 관계 맺고 그렇습니다. 소통하는 거 그렇습니다. 이거 제일 좋은 거죠. 그게 가장 자연스럽고 그러니까요. 가장 그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뇌가 활성화돼요. 그러니까 뇌가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활성 패턴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달라져요. 예, 그래서 예. 혼자서 하는 거는 사실 재미도 없고 예. 그게 뭐랄까 지속 가능하지 않죠. 그래서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든 뭐 동호회를 하던 북클럽을 하던 자기가 그런 환경에 들어가서 알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무튼 사람과 사람은 같이 있어야 돼요. 부딪혀야 돼요. 오늘 아주 좋은 말씀 잘 예,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칫하면 여러분의 뇌가 썩을 수 있습니다. 해마가 퇴화될 수 있습니다. 그냥 그 쇼폼 그냥 넉넉히 본다. 한번 좀 문제의식을 가져보시고요. 알고리즘으로 자꾸 추천하는 거 거기로부터 좀 벗어나려는 노력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 또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